Podbang Original.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요. 기형도 시인의 오. 어쩐지 책 표지가 좀 되게 오래된 것 같더라니. 네, 입속의 검은잎. 네.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네,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사인을 따라서 매 책을 이제 다룰 때 네. 어떤 계시에 따라 즉흥적으로 책을 고르고 단박에 약간 골랐잖아요. 뭐 이렇게 한 단어로 줄이면 그냥 고른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제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기용도 시인의 시 중에 저희 어디서 살 것인가랑 상관이 있는 또 시가 있습니까? 뭔가 그냥 굉장히 기묘한 뭔가 연관성을 발견을 하셨나 보다. 네, 들어볼게요. 그 입속의 검은잎. 네. 비라는 바로 그 시를. 네, 그 시를 준비해봤어요. 네. 택시 운전사는 어두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이따금 고함을 친다. 그때마다 새들이 날아간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나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를 생각한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먼 지방에 있었다. 먼지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을 열면 벌판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그해 여름 땅바닥은 책과 검은 잎들을 질질 끌고 다녔다. 접힌 옷가지를 펼칠 때마다 흰 연기가 튀어나왔다. 침묵은 하인에게 어울린다고 그는 썼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있다. 신문에서였는데 고개를 조금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다. 얼마 후 그가 죽었다. 그의 장례식은 거센 비바람으로 온통 번들거렸다. 죽은 그를 실은 차는 참을 수 없이 느릿느릿 나아갔다. 사람들은 장례식 행렬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백색의 차량 가득 검은 잎들은 나부꼈다. 나의 혀는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어린 아들은 잎들의 포위를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렸다. 그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없어졌고 놀란 자의 침묵 앞에 불쑥불쑥 나타났다. 망자의 혀가 거리에 흘러 넘쳤다. 택시 운전사는 이따금 뒤를 돌아다 본다. 나는 저 운전사를 믿지 못한다. 공포에 질려 나는 더듬거린다. 그는 죽은 사람이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례식들이 숨죽여야 했던가.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어디든지 가까운 지방으로 나는 가야 하는 것이다. 이곳은 처음 지나는 벌판과 황혼. 내 입속에 악착같이 매달린 검은 잎이 나는 두렵다. 근데 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 오늘 유현준 교수님의 어디서 살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고 기영도 시인의 시를, 유명한 시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낭송을 들으면서 보니까 벌판 얘기도 나오고 장소랑 상관 있는 게 방 이야기도 나오고 뭔가 이제 좀 황폐한 공간들, 그 방 안이든 아니면 방 밖이든 황폐한 공간들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적당한 거리로 만나지 못하고 관계 못 맺는 사람들, 소년 둘러싼 상황도 그렇고, 택시 운전사랑 한 차에 있지만 믿지 못하는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각들 단편적으로 이것저것 떠오릅니다. 유주님 이 시 왜 택하셨나요, 이번에?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다양한 어떤 다른 나라들도 떠올려보고, 네. 프랑스에서 살면 어떨까? 내가 더운 날씨를 좋아하니까 사계절 내내 따뜻한 나라에서 사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약간 좀 지역과는 상관없는 내가 어떻게 대우받는 곳에서 살고 싶은가까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죠. 네네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어요. 저는 책을 보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시에서 뭐랄까 강요받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당위 같은 것에 제가 굉장히 지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난 여자고 나는 예뻐야 한다라는 어떤, 그래서 제가 제주에서 살면서 너무 좋았던 게 안 예뻐도 되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화장 안 해도 되고 옷도 좀 후줄근하게 입어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창을 그렇게 살다가 약간 거기에 물든 채로 서울에 오면은 약간 웃음거리 되는 때가 있었어요. 야, 나 그 옷이 그게 뭐야? 약간 이러고 누구세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늘 그 상태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주에서 되게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처음엔 저도 모르다가 하게 됐는데 그러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어디서 살고 싶은가. 프랑스도 좋고 동남아도 좋고 어디 아니면 국내에 어디도 좋지만 일단은 나는 내가 좀 그렇게 예뻐야 하고 여자로서 이래야 하고 내가 되게 나를 피곤하게 했던 거기에서 약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골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힘들었어요. 적당한 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다가 그냥 이 시를 정말 시를 고를 수 없어서 정말 누구나 사랑하는 시인의 시 여기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마지막 구원투수를 붙잡는 심정으로 펼쳐서 이 시를 읽는데 이 화자도 나는 이제 어떻게 물론 이제 누군가의 장래를 겪었지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발견하면서 그냥 나랑 좀 비슷하다라는 어떤 기분을 느꼈어요. 순간적이지만. 되게 듣다 보니까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한 게, 이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건가요? 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몸둘 곳 없다. 그 기분 정말 이상하거든요. 집도 있고 방도 있는데 몸둘 곳 없다, 마음둘 곳 없다 하는 기분. 그 도시 전체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은 기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동네 살 때 약간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방 안에 있어도 내가 몸둘 곳 없고, 장례식장 같은 어떤 사교 장소에 가도 거기서 포위된 것 같고, 차를 타도 다 남남인 것 같고,
분명히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잘만 조금만 이렇게 애를 쓰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살 것인가, 네. 우리 사는 곳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혹시 그 기영도시님이랑 학교를 같이 다닌 시기가 몰라요, 저는 전혀. 겹치지는 않나요? 안 겹치나? 저는 정말 시하고는 가까운 사람이. 아까 그 시 옆에서 읽으면서 뭔 얘기지 저게? 계속 정말 이게 국어책에 있었으면 정말 밑줄 그으면서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은 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느낌이셨나요? 뭐 그래도 약간 이게 도대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청취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로 멘트로 이렇게. 저는 정말 이 시 읽으시는 요조 씨를 보면서 다시 봤어요. 요조 씨를. 되게 독특한 그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이게 이해가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시를 보고서 뭘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너무 뜻밖인 게 교수님이 어디서 살 것인가 뒷부분에 쓴 이야기도 아마 일부분만 얘기를 해주면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뭐 가분수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고대 건축물까지 심지어 어떤 굉장히 새로운 독법으로 읽는 법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게 아예 이걸 이렇게 읽었다가 아니라 다른 건물까지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제시를 해줄 때 저는 되게 잘 쓴 문학평론을 통해서 어떤 제가 모르던 문학작품 가끔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기보다 이거 이렇게 읽어도 되네 하고 막 유레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 뒷부분 읽으면서 흔히 뭐 그냥 우리 얘기하는 거 뭐 랜드마크 높은 건물 나오면 그거 망조든 거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다가 뭐죠? 에너지 총량의 법칙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고인돌 같은 것까지 심지어 올라가고 할 때 제가 느낌이 이랬습니다. 이분 책을 읽는 게 무슨 서평집이나 평론집을 읽는 것 같다. 도시를 무슨 책처럼 보여준다. 심지어 또 그 도시의 가피를 하는 작가이시기도 일단 건축의 작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한 장르를 그렇게 읽으시는 분이 또 다른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를 할 수도 있구나. 폄훼라기보다 모르는 거지. 무식한 거죠. 그런 거죠? 네, 약간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외국인인 것처럼 맞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사실 그 에너지 그거에서 뭐 약간 뭔가 그 고층 건물을 다 나눠가지고 똑같이 계산을 해보았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해봤을까? 왜 하지? 읽으면 또 그럴싸한데 막 싶잖아요. 아마 장 작가님은 그럴싸한데 했겠지. 나는 이걸 왜 하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이상한 사람이다. 모르실 테니까 이 여러 가지 소개하는 이벤트 밀도라는 개념도 사실 이제 전작에 나오지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신박한데?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저도 적어놨어요. 신기해서. 그중에 제일 그럼 뭐 하나만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하나만 여쭤볼까요? 몽골 제국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 에너지 총량 법칙 얘기를 할까요? 그 에너지 총량 얘기를 신기한데 하셨다면서요?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교수님 입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개념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건축물에 담긴 에너지를 분석하실 생각을 해보셨고 건축물에 담긴 에너지를 분석하면 저희가 뭘 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은 도시가 좀 보이고 읽힌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국어 교육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도시나 건물을 읽는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읽히지 않다. 읽을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죠. 근데 그걸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옛날에 막 영어 배우기 전에 팝송 들을 때 멜로디만 듣다가 영어를 배우면 가사가 중간중간에 뭐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 의미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사실은 도시를 계속 사실은 우리한테 뭔가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까지는 도시를 볼 때 리듬감만 느끼며 살았다면은 이제 가사가 읽힐 수 있게 한 책이 이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그 에너지 보조는 건축물 짓는 건 사실 돈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걸 누군가가 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게까지에는 많은 돈을 쓰고 그걸로 운동에너지를 만들어서 그게 위치에너지로 바뀐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높은 데 큰 건물 지은 사람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이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그걸 정량화할 수 있다면은 사람들끼리 힘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랜드마크 건물이 뭐 피라미드와 만리장성과 뭐 무슨 잠실 롯데타워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 거고요. 네. 계산을 해보고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산 좀 해보다가 이 검산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이제 롯데와 현대차 그룹의 주가 총액도 한번 합쳐보고 네. 검산을 해봤더니 맞더라고요. 진짜.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대충 맞을 줄 알았더니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똑같이 네. 맞아가지고 아마 그거 한 달 지난 다음에 주가 총액 했으면 좀 틀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또 운 좋게 또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헤어스타일까지 연속이 네. 되고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게 뭐 학술적으로 아무 근거는 없는 얘기고요. 그냥 세상을 보는 저만의 시각을 가지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뭐 평론이라는 것도 뭐 그런가요? 어떤 뭐 과학적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그 자체가 어떤 새로운 창조적 해석이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건물 얘기에서 나가가지고 근데 그 건물이 얼마나 뭐 육중하고 높으냐뿐 아니라 그 네. 디자인 따지신 네, 거죠? 그렇죠. 위에가 더 가분수로 되어 있으면은 네. 위치 에너지 값이 더 세지는 거죠. 우리는 질량에다 높이를 곱하는 게 위치 에너지다 보니까 네. 높이에 올라간 곳에 큰 부피가 있을수록 짓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거고 실제로도 네. 그리고 그게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과시가 더 많이 되는 거고 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건물에서 건축, 작은 건축, 학교 사옥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뭐 문명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교수님 말씀처럼 오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까지 우리가 건축가의 시선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 7장 이야기고 미기와 발명이 만든 도시도 약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 건축가의 시선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네. 저는 일단 첫 번째 단추는 그거였어요. 제가 어디가 수업을 듣는데 정말 수업이 듣기 싫었는데 네.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자리를 못 떠나고 저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앉아서 들어야 되나. 왜 그런가 봤더니 옆에 듣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구조가 되면은 수백 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권력자가 되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 배치가 저 사람한테 권력을 부여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시각으로 쭉 보면은 시선을 많이 받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현대에 오면은 시선의 집중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8시 뉴스 앵커맨 같은 분들 제일 권력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매일매일 수십만 명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계속 보다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현대 미디어에 노출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유일하게 나 자신을 노출시켜서 누가 날 바라보게 하는 방법은 SNS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자기 셀카 자꾸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 나를 바라봐서 내가 권력을 그러니까 십시일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가서 좋아요 눌러주고 서로 봐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서로의 권력을 이렇게 적선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네. 것들이 그런 기술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 요즘 사회에서는 좋게 말하면은 되게 민주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SNS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되는 거고 동시에 말하면 우리가 그런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좀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네. 교수님도 어떻게 SNS 애용하세요? 옛날에 좀 열심히 했다가 네. 한번 신상이 털려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해요. 문 닫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예. 저기 현대인이 SNS를 많이 하는 이유에 나온 사진 2장이 예, 사진 있는 거죠? 2장이다.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귀엽죠. 무슨 뭐 뉴스 스튜디오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고 네, 그렇죠. 그건 저 예전에 뭐 같은 거였나? 저기 두바이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인스타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딴 사람 인스타를 처음에 올렸더니 이거 표상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챕터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인스타 사진 같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정말 나를 봐주세요라고 네. 하고 찍는 사진들이구나. 인스타나 뭐 이런 그렇죠. SNS에 네. 올리는 사진들이 그 사진 문법도 있구나. 네.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했습니다. 신상 한번 털려봐야 정신 차려요. 사람들은 진짜. 근데 아무튼 진짜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네.
그 어떤 연연의 강도가 더 세고 그 수도 더 많은 거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네. 저는 요런 시선, 요런 독법, 요런 해석들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그리고 네. 되게 재미있는 분석 같은 거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알쓸신잡 더하기 약간의 인사이트 뭐 네. 이런 부분들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벌써 2부 시간이 반이 되니까 네. 뒷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인문학적 시선에서 도시 얘기로 돌아옵니다. 서울의 얼굴 9장이고요. 여기서부터 좀 진지하게 각 잡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서울 지금 어떤 얼굴을 가져야 하는가, 지금 서울은 어떤 얼굴을 지닌 도시인가, 이런 것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떤 얼굴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은 소통이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도시계획 같은 거 할 때도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상업시설이 집중화돼 있고, 네. 그럼 이쪽 도시 부분에 저쪽 도시로 연결되는 것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보행 친화적이 안 되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되고, 그것들이 더 심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얼굴로 비유하면 뭐 점점 무표정해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피부색이 회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소통이 줄어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 소통이 줄어든다기보다도 소통이 끼리끼리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소통의 양은 사실 늘었을 거예요. 총량은 늘었는데 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게 문제인 거죠. 비슷한 세대끼리만 소통하고, 네. 나하고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이 더 줄어들고, 제가 그 책을 썼지만은 이런 도시공간이나 SNS 자체 때문에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우리 정치가들이 흔히 보통 맨날 자기 얘기하면서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때는 야 나는 국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어떤 때는 내 뜻하고 다른데 자꾸 국민의 뜻이라고 우겨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게 자기네 당원끼리만 얘기하고 자기 지지자라고만 얘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거가 아닌가. 또한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게 저는 걱정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수님이 만약에 네. 서울시장이고 네. 예산 제약 없이 그 도시 설계를 마음껏 네.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되면 로마 황제 정도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서울시장 택도 없죠. 저기 그럼 네. 그냥 이렇게 어쨌든 예, 가상의 상황이고 예, 서울이라는 도시로 심시티를 하신다. 뭐 건물이나 어떤 뭐 이렇게 뭐 다 바꾸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뭐를 바꿔보겠다고.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은 걷고 싶은 거리가 만들어지는데 원칙이 뭐가 있냐면요. 예. 한쪽에 대중교통 라인이 있고 네. 1.5km 떨어진 곳에 공원이 있으면은 그 사이의 길이 걷고 싶은 거리가 돼요. 대표적인 거가 보스턴의 뉴베리 스트리트가 있고요. 네. 서울에는 신사동 가로수길이 그래요. 네. 신사동 신사역에서 내려가지고 한강 시민공원까지를 연결하는 그 길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된 이유는 그 한강 르네상스 때 그 토끼굴이라고 한강 시민공원 연결되는 거가 안 보이는데 1차선이었다가요. 네. 확장해서 가로수길 축으로 옮기면서부터 둘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서 그 거리가 확 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항상 로데오보다도 안 좋은 거리였다가 갑작스럽게 그렇죠. 떴어요. 네. 그걸 보면은 공원과 대중교통 라인을 연결해 주는 거가 보행 친화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착안을 한다면은 서울이라는 대형 도시가 2호선 지하철 라인이 환상형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네. 네. 만약에 2호선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중간에 공원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역에서 공원에서 다시 지하철역으로 연결돼서 그 사이가 보행 친화적인 그런 걷고 싶은 거리가 되면은 모든 서울 시민들이 이게 모든 지역에 이렇게 한 바퀴 딱 환상형으로 연결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 간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격차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리 같은 공원이 있는 그렇죠. 도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하철역이 네네네. 있고. 걷다가 지하철 탔다가 더 걷다 지하철 탔다가 공원에서 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 구조가 될 거다. 실제로 비엔나 같은 데를 보시면 링스트라세라는 게 있어요. 예. 저희가 클림트 할 네, 때도 네, 네, 얘기했었죠. 맞아요. 예, 빈을 그렇게 애초에 계획도시로 만들 때 네. 예. 거기에 원래 성이 있던 자리인데 그 성을 부수고서 그런 것들이 연결이 환상형으로 됐으면은 더 이게 도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세운상가 부쉈으면 좋겠어요. 세운상가를 부숴버리고서 거기가 그 녹지 공원으로 연결이 되면은 네. 서울이 조금 더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쪽 그 한강의 보행자 전용 다리도 좀 만들고 건너기 지루하니까 중간에 모든 어트랙션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걸어서 연결이 돼서 경계가 모호해져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건물을 무조건 안 부수고 이용을 한다. 이것도 약간 어떤 그
뭐랄까 무슨 이데올로기처럼 네, 그게 네. 재생이다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 있는 거 그런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너무 몰두할 그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겠군요. 그런 네. 관념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아니다 나는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부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와 국가가 되는 게 저는 건전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돼야지 아까 영어를 배우면서 팝송이 들리는 것처럼 건축을 이런 메커니즘을 배우면은 건물과 도시와 공간과 사람의 관계가 보이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읽었다. 난 좀 다르게 읽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이런 도시 정책이라든지 건물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재밌습니다. 저는 가로수길이 그렇게 활성화된 게 한강 시민공원이랑 연결돼서 그렇다는 생각도 미처 못했고 이것도 아마 네. 건축가의 시선으로만 네. 보이는 어떤 구조겠죠. 그 건축가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책이겠죠. 네. 그것도 그렇고 뭐 어디를 뭘 지어보시겠느냐라고 할 때 무슨 보통은 아마 뭐 교수님이 그렇게 답하실 거라고는 생각 네. 안 했는데 보통은 다 무슨 일반 사람한테 물어보면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무슨 랜드마크를 하나 짓겠다 아니면 뭐 용산에 큰 공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이고 사실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약도 뭐 서울 네. 아니라 대부분 대도시 공약들이 뭐 큰 건물 하나 공원 하나 이런 건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역 사이에 그것도 2호선 사이에 그렇게 공원을 하면 진짜 뭐가 달라지겠다 하는 생각도 약간 네.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3차선 법칙. 네, 그래서 그 다 3차선이 아는데도 보니까 합정역 앞에 그래 맞아 나 메세나폴리스 앞으로 안 갔어 그런 거.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그 홍대 일대를 그냥 네. 돌아다니고 네. 술 취해서 어슬렁거리는 동네인데 네. 술 취해도 무단횡단을 해도 3차선까지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3차선 법칙을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정말로 이제 3차선 이하의 도로에서 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복잡하고 거기 그게 넘어가면 네. 그렇지 않다. 근데 진짜로 합정역 그 메세나폴리스는 실제로도 좀 한산한 동네거든요. 네, 그쪽으로 잘 안 가게 되죠. 네네네. 네. 너무 신기했어요. 저 그 홍대랑 합정역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까 교수님 그 2호선 사이의 공원들도 네. 그림이 되게 그려져요. 연트럴파크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전철역 사이사이가. 네네네. 그게 연트럴파크가 사실 엄청 기대하고 가보면 별거 없잖아요. 규모가 네, 네. 작아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애정하는 이유가 정말 좋아해요, 뭔가, 사람들이. 그렇죠. 네. 기존의 어떤 그 역세권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기존 거리랑도 되게 잘 있는 것 같고 그 작은 공원이 일으킨 효과도 엄청 크고. 네. 그러니까요. 딱히 저는 바르셀로나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거의 카페에 간 적이 없고, 그렇죠. 네, 그냥 뭐 이제 끼니 뭐 샌드위치랑 네. 이렇게 들고 좀 걷다가 이제 좀 먹을까? 그러면은 그냥 눈에 벤치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네. 거기 앉아서 밥 먹고 네. 그냥 멍 때리다가 또 걷다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실외 생활을 네. 아주 활발히. 근데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대체로 실내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쉴 때도 네. 네. 근데 좀 뭐 서울도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강 반포지구를 아내랑 갔었는데 다들 거기 푸드트럭에서 뭐 하나씩 사가지고 옆에 네. 돗자리 깔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먹고 뭐 그 앞에서 공연하고 하는 거 보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옛날엔 돗자리를 깔아도 진짜 무슨 계곡에 가서 돗자리를 깔아도 네. 뭔가 좀 상황이 좀 약간 그렇고 그때 꼭 뭐 서울대공원 앞에 중앙분리대 같은데 돗자리 네. 까시는 어르신도 많았는데 뭐 사람도 딱하고 풍경도 딱하죠. 네. 저는 최근에 본 것 중에 정말 이 도시에 꼭 필요한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네. 2초 텐트예요. 그렇죠. 쫙 피면은 던지면 이렇게 던지만 피는 텐트인데 진짜 그거 보통 법적으로는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2분의 1 이상은 오픈시켜야지 네, 그 그렇죠. 공원 관리국에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그 2분의 1만 좀 막혀 있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네.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또 텐트와 보통 집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의 집의 공간들은 대부분 다 직육면체로 돼 있잖아요. 네. 지붕이 다 평평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교회 도움 같은 데 가시면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네. 건축 공간이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공면이
나의 그 공면의 포컬 포인트, 그러니까 초점이 되는 쪽에 내가 서 있느냐 반대쪽에 서 있느냐 네. 그거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우리가 도움에 가면은 딱 나를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죠. 현대 사회에서 그런 공간을 느낄 수 있는 데는 딱 하나 있어요. 우산 속. 우산을 우리가 딱 피면은 약간 연인하고 그 안에 둘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우산 쓴다는 게 그렇죠. 그렇게 뭔가 좀 약간 그렇죠. 로맨틱한 거죠. 한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건축적으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지금 도움 건축을 해서 들어가 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걸 텐트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건 딱 가면은. 그리고 그 2분의 1 공개한다는 것도 뭐 저기 아마 규제를 만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치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했겠지만 뭐 그것도 아까 저희가 치안이 어제 애정 행각 때문에 그런 거지. 애정 행각도요. 그것도 이제 그 공공 안전의 공안의 범위에 네. 지나가는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저희가 어제 왜 건물들 1, 2층 개방하는 것처럼 텐트도 뭐 그 정도 앞면 뚫려 있고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얼굴만 가리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이 방송을 이렇게 건전하고 뭔가 공익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 저희 너무 웃겨. 네 교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어디까지 이거를 이렇게 몰고 가시고 싶은가 본데. 알겠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뭐 이렇게 저 2초 텐트도 많고 연트럴 파크도 많고, 한강 시민공원과 그게 이제 쭉 어떤 길을 통해서 연인들이 그 아까 2호선 순환 라인을 따라서 이제 공원 조성하는 것도 정말 얘기만 들어도 너무 되게 좋은 어떤 계획이잖아요. 일단은. 근데 십장이죠. 우리 도시가 더 좋아지려면에서는 이제 서울숲다리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아까 보행교 한강 보행교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숲과 이제 강남의 로데오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다리, 보행 다리.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보면서 그 프라하의 카르교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도 되게 짧은 다리지만 지나갈 때 되게 막 그 유구한 석상들 있고 이제 예술가들이 공연도 하고 막 굿즈 팔고. 그게 너무 좋은 게 거기가 엄청난 문화재인데 지금 사는 사람들의 또 생활 공간이잖아요. 정말 프라하 시민들이 거기를 막 쓰더라고요. 우리 남대문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런 볼거리 그리고 막 강도 막 보고. 근데 정말 이 서울숲다리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중간중간에 정말 볼거리들 심어놓고. 시트에서는 되게 비판적으로 쓰시지 않았나요? 근데 너무 길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또 이제 문득 드는 거지.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서울숲다리 아이디어를 보고 바로 이거다. 서울숲이랑 로드오 거리가 보행교로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지금 잠수교의 조그만 보행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주님이 너무 길다. 맞아요.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뭐래요? 거기다가 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워터 슬라이드를 해서 뭐가 어쩌고 어찌. 그러니까 서울숲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이렇게 뭐 레시가트 같은 거 입고 일광욕을 하다가 어슬렁 좀 이제 숲이 지겨워지면 그 서울숲 다리로 나와서 중간에서 물미끄럼틀을 타고 좋아요. 한강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밑에. 아무튼 이 서울숲다리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공원의 담을 없애야 된다. 그게 정말 필요해요. 저도 진짜 너무너무 공감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눈에 잘 안 띄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 안 가게 되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공원이 있긴 있는데 그게 어떤 단지의 한가운데 있어서 몰라요. 대로를 걷다 보면 공원이 있는 줄 모르고 딱 그게 도산공원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 도산공원 얘기가 나오면서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다 담장으로 써놓고 입구 딱 하나만 남겨놓고 하니까 다른 도시 조직하고의 관련이 없어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조금 이제 11장에 가면은 약간 SF 같은 이야기들이죠. 포켓몬과 도시의 미래. SF 같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이렇게 저자의 어떤 시선의 지평을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미 오프라인에서만 산다고 할 수가 없고 다들 한 발씩 온라인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그냥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어떤
공간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SNS라든가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끼리끼리 사람을 뭉치게 하고 어떤 확증 편향을 많이 해서 옛날에 광장이 하던 역할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그런 쪽으로도 아이디어가 좀 뭐 막연하게나마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에서도 사람들이 무례하지 않게 예의를 갖추면서 공론장 같은 광장 같은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건 진짜 숙제인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사는 건축과 IT 업계 사람들의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가 더 발전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근데 아직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답을 모르겠고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볼 때 재벌이 될 것 같아요. 진짜. 페이스북 만드는 사람처럼 되는 거죠. 인터넷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90년대 초반에 MIT의 빌 미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City of Bits라는 책인데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이 되면은 서점이 다 없어지고 온라인으로 책을 살 것이다. 뭐 아마존닷컴이 나오기 전에 한 벌써 5, 6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 쇼핑도 다 온라인으로 할 거고 뭐 다 그런 얘기를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 또 온라인 안 만들었어요. 회사를. 말만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뒤로 산업이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시대가 되면은 그 정도의 임팩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IT 업계 사람들은 블록체인과 인터넷은 또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거가 되면은 또 도시공간 구조가 또 한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그걸 좀 공부를 해서 다음번 책을 한번 좀 써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11장을 가지고 책을 하나 쓰면 정말 재밌겠다. 여러 가지 그런 뭐 무인 자동차, 뭐 자동차 시스템, 뭐 교통 체계가 바뀔 거고 부동산 소유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도시 형태가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예측을 한번 해보고는 싶어요. 근데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거는 한번 제가 시간을 좀 되면은 공부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현실에 사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에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할 것 같아요. 막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서로 섞여 있을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진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상현실 기술이 막 대체할 것 같기도 하고 기후 변화가 또 큰 변수예요. 그렇겠군요. 해안선이 이제 높아지면 뭐 이런 말씀 그런 것도 있고 공기가 나빠져서 밖에 많이 못 다니게 되고 뭐 지금 건축의 역사를 쭉 몇천 년을 살펴보면은 항상 첫 번째 단추가 문명과 건축의 첫 번째 단추는 기후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명이 만들어진 것도 그 빙하기가 끝난 이후에 가능했던 얘기였고 해수면 상승이 됐고 뭐 이런 거에서 확 바뀌면서 지금의 건축과 도시가 나온 건데 지금 그 기후가 완전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시와 건축이 또 한번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작은 처음에 학교랑 사옥 얘기를 하다가 점점 사람이랑 공간이랑 맺는 관계, 건물이랑 맺는 관계 얘기하고 도시의 얼굴, 도시 읽는 법도 얘기하고 도시의 미래까지 왔습니다. 저한테 와닿았던 부분 한번 책갈피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도서관. 책 읽는 사람이고 책 쓰는 저도 되게 공감 사람이니까 많이 했어요. 이거는 뭐 아까 뭐 가상현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작은데도 아까 그 2호선 사이의 공원처럼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낙후된 도서관이 있다면 그것을 증축하지 말고 아예 대지의 용도를 바꾸어서 비싼 값에 토지를 매각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심 속에 접근성은 좋으나 낙후된 곳의 저렴한 땅을 곳곳에 사서 작은 도서관을 여러 개 지었으면 좋겠다. 5,000평짜리 도서관 5개보다는 500평짜리 도서관 50개가 더 좋다. 우리 주변에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지면 걸어서 쉽게 도서관에 자주 가게 되고 그곳은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시의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 도서관의 전체 네트워크 청사진을 만들고 매년 단계적으로 몇 개씩 만들어가도 될 것이다.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단지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을 단지의 외부 경계부에 하나씩 만든다면 지금의 아파트 담장보다 도시경관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할 것이다. 이거 읽으니까 너무 그럴싸하고 큰 도서관이 먼데 3km 떨어져 있는데 있는 것보다 정말 이게 피트니스 클럽 같더라고요. 집 근처에 작은 거라도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 좀 주제넘게 이렇게 제안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도서관 말고
동네 서점으로 해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 역할이죠.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 지을 때마다 뭐 자매결연 동네 서점이나 북카페 같은 거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것도 뭐 그러면은 뭐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거 좀 혜택을 준다든가.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도서관이라는 건축 양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앉아 있을 수 있는 공짜 공간이라는 게 크고요. 실내 공간인데 두 번째는 저는 도서관에 갈 때마다 혹은 서점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우리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시끄럽게 떠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다 조용히 있어요. 저는 서점 갈 때마다 여기가 왜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조심하게 돼요. 죽이게 돼요. 여기 도서관 아닌데 하면서. 그러니까 현대 도시에서 가장 주변 사람들을 리스펙트하는 공간인 거예요. 거기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공간에 가면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무례하고 시끄럽고 빨리 이동하려고 옆에 사람 밀고다 그러는데 도서관하고 서점만 가면은 내가 좀 존중받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가 그 공간이 갖고 있는 사운드와 장소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은 그나마 지금 자연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저는 숲과 가장 비슷한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들이 쫙 꽂혀 있으면은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이 다 있고 그것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꽂히는 책이 바뀌고 서점들 특히 볼 때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서점 주인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면 이것도 아날로그의 반격에 이어 유주님의 또 페이보릿 저 문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이 부분이요. 이 작은 도서관 책 읽는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부분. 저는 진짜 너무 되게 공감하고. 근데 또 근데 제 책방은 왜 시끄러울까요?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저기 방송 끝나고 나서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제주 부자읍 공간을 한번 교수님과 함께 한번 가봐야겠네요. 너무 시끄러운 그 손님들이 가끔 이제 오셔가지고 좀 곤란할 때가 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웃고 즐기다가 그래도 용하게 도시의 미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끼는 어떤 도시의 부분을 조금 바꾸는 위한 얘기까지 그래도 용하게 교수님 이 말발에 언변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 시간이 후딱 가네요. 워터 슬라이드를 탄 것처럼 한 시간을 했습니다. 저 워터 슬라이드 좋아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꼭 서울숲 다리에 미끄럼틀이 생기는 그날까지. 교수님의 다음 책도 궁금해지고요. 다음 책이 그러면은 어떤 그 도시의 미래에 관련한 온라인 공간을 다룬 그런 책. 그게 한 3번째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책은 그럼 바로 다음 책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현대 도시인이 되게 삭막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위로받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찾는 공간들이 있고 개인 나는 거기에 공간들. 나는 여기를 찾는다. 그걸 한 100가지 정도를 나열을 해가지고 거기는 나는 왜 그곳에 가면 좋은가 그거는 얘기를 좀 쓰려고 그래요. 이거는 너무 궁금하다. 어디서 살 것인가 보다는 조금 가볍고 부드러운 에세이 같은. 그렇죠. 그래서 양도 텍스트하고도 훨씬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볍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그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몇 군데 빼겠죠.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곳들 뭐 그런데 빼야죠. 왜냐면 거기 또 모든 걸 다 까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진짜 독자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그 여행 작가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여행 작가의 임무라는 것은 이 여행지가 너무 좋습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인데 어떤 여행지는 정말 좋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만 알고 싶고 이곳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여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또 생각이 난 게 교수님이 여행 에세이 있으면 그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어떤 보시는 이제 게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얼굴이 두 번째 책은 그 여행 에세이인가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봐. 그것도 있는데 사적으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역시 이렇게 사람이 관계 맺기의 공간 같은 게 시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저술업 말고 이제 본업인 건축 업에서는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설계하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지금 진행 중인 또 제가 이렇게 너무 딴 일만 한다면 이제 건축주들이 싫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싫어요. 제가 학생들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지금 할 것 같은 프로젝트는 DMZ의 평화도시를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하다 보면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가 우리나라 건축 법규가 문제가 많다. 아까 제가 뭐 부동산 가격 책정 방식이라든지 뭘 하려고 하면은 DNA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DNA로 딴 도시를 만들어봤자 맨날 똑같은 거가 나오는 거예요. 판교에 만들어도 똑같고 저 전주에 만들어도 똑같고 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DMZ는 정말 그런 거라 네, 완전히 벗어나. 거기는 남한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단 그냥 어떤 개념상의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그게 어떤 재단에서 한마음 재단인가? 하여튼 무슨 재단이 있어요. 풀먼에서 만든 재단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스폰서를 해가지고 이걸 진행을 하면은 그거 나중에는 이제 비영리 단체니까 아마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기서 차용할 부분이 있으면 하셔라. 그렇게 이제 제안 연구해가지고 주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멋있는 상상을 많이 해놔야 어쨌든 거기도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살게 될 땅인데 언젠가. 그렇죠. 그게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좀 만들어 보면은 북한에 어차피 또 개발을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향후에 우리나라 다른 도시들도 그렇고 적용 가능한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굉장히 흥미가 가고 정말 공간의 독자이자 평론가이자 작가로서 굉장히 뭐 다음 작업들 다 기대가 됩니다. 조수롬 작업도 기대가 되고 다음 책 나오면 또 한번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얘기 나눴었는데 교수님은 어떠셨는지 오늘? 전 너무 편안하게 즐겁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희 되게 이상한 막 질문 같은 거 되게 뚱딴지 같은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 저희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제 마칠 순서입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작가님이 참 워터 슬라이드 너무 좋아한다. 도서관도 좋아해요. 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도서관? 그만하고 이제 자 이제 끝으로 어디서 살 것인가의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다. 서술형 답을 써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정해진 정답도 없다. 우리가 써나가는 것이 곧 답이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이 공간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자문해보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 곳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건축주의자 건축가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낼 세금으로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지고 도시의 도로가 깔리기 때문이다. 건축물을 만들 때 우리는 건축물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그 건축물이 담아내는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차를 선택할 때 자동차의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관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누구와 함께 타고 어디를 가느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축과 도시를 만들 때 건축물 자체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질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야 한다. 네,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